학습 목표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드론의 통신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드론의 송신기를 설명할 수 있다. 드론의 수신기를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학습 내용으로는요, 드론의 통신 원리, 송신기와 수신기, 무선 주파수에 의해 되겠습니다. 자, 학습하시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리입니다. 드론의 조종 원리는 어떻게 되고 있었을까? 주파수란 어떤 것일까? 송신기하고 수신기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가 흔히 드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조종기를 들고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휴대하신 상태에서 드론을 조종해서 무인 비행체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시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드론 자체를 어떤 분야에 내가 활용을 하는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드론이 직접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그 장소에 대한 환경적인 외부 요소, 이 부분이 가장 큰 여러분들이 쓰시는 역할에 따라서 큰 편차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드론 조종에 응용이 되는 이 주파수에 대한 성질이라던가 특성을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응용하시는 환경이 변화가 되어도 큰 무리 없이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하시겠죠? 자, 목차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무선 주파수 가시기 전에요, 이미 저번 주차에서 똑같은 그림은 보셨죠? 그런데 하단부에 보시면 설명이 이제 주파수 관련해 가지고 변경되어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여러분들 학습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FC죠? 플라이트 컨트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선 주파수를 배우시는 부분은요, 자, 이 왼쪽에 있는 그림 부분이 되겠네요. 최초 우리 사람이 여러분들께서 직접 원하시는 대로 양손, 손가락을 응용하셔서 그 명령값을 전달해 주는 이 매개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FC가 신호를 받으면요, 정확히는 이 FC한테 명령 체계를 알려주는 프로토콜은 수신기를 거쳐서 이렇게 FC한테 명령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변속기한테 전달이 되고 모터가 회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단부를 보시면요, 드론이 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필수 기술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요, 첫 번째 무선 통신 기술이 될 거고요, 두 번째 그러한 통신을 통해서 전달받은 명령을 연산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술이 뭐죠? 동력원 전달 계통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터리 기술로 여러분들 나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도표는요,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이제 막연하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렇게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무선 주파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무선 주파수의 이해입니다. 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이 드론이라는 용어 자체가요, 네, 어떤 기준을 통해서 드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여러분들 첫 번째, 1주차 때 저하고 학습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 아실 겁니다. 무인기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요, 없을무 사람인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드론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요? 끊어서 슬래시하고 그 뒷부분, 조종에는요, 주파수를 통해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주파수를 쓴다라는 건요, 이제는 여러분들 통신이라고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유선이 아니죠, 무선이죠. 자, 무선 통신은요, 1858년 미국과 유럽을 처음으로 연결하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자, 1858년도라는 이 연도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는 내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때 유명했던 산업 분야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그리고 뭐죠? 자, 미국하고 유럽이라는 건요, 각각 별도의 대륙이죠. 그죠? 대륙 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연락체계 수단을 이때부터 사람들이 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때 파장력이 어땠을까요? 사회적으로. 예, 엄청나게 신기술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선 통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요. 자, 그러면 대륙하고 대륙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전에도 무언가 시도를 했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유선의 개념으로서 그 전까지는 아날로그 방식이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무선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그러면은 일단은 유선은 쉬울 수가 있으니까 유선 같은 경우에는 대륙하고 대륙을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해저 케이블을 생각을 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지 보수라던가, 그 다음 공사 시공, 단계조차도 힘들겠지만, 뭐예요? 단점이 또 끊어지기도 쉽고요. 유선 뭐예요? 또 그 당시 기술로서도 자, 너무 느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09 이제는 98년이네요. 네, 40년 후네요. 미국의 니콜라 테슬라. 자, 테슬라라는 명칭 사람 이름 나오고 있죠. 테슬라는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무선 신호로 먼 장소에서 보트를 통제에 성공했다. 자, 그래서 뭐예요? 무선 신호를 최초로 드론에 도입을 했었던 민간 쪽, 그죠? 네, 이런 민간 사업 쪽에서 무선 신호를 처음으로 이렇게 드론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매개체는 보트지만 우리가 통신 기술로서, 무인으로서, 그렇죠? 이렇게 통제했다라는 건요, 이때가 처음이다라는 거였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그래도 상식적으로 큰 도움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는요, 초보적인 기술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뭐예요? 와,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획기적인 시도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드론의 조종뿐 아니라 장착된 다양한 장비를 통제하기 위해서 통신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뭐죠? 드론 조종에 필요한 주파수를 따로 할당을 해야 되고요. 드론에 장착되어 있는 그러한 장비를 또 따로 통제하고 제어하기 위해서도 별도의 주파수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뭐예요? 드론을 띄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장착되어 있는 장비가 있죠. 그게 바로 카메라 짐벌입니다. 그거 역시도 주파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뒷부분에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룰 건데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조종할 수 있는 주파수하고요. 드론에 장착되어 있는 장비를 같이 무조건 별도의 주파수가 아니고 하나의 주파수를 통해서 제어하고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큰일 나십니다. 조종 주파수하고요. 영상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하지 않으면요. 따로 구분해서 쓸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선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주파수가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개념이 생겼고요. 주파수는 특정 국가 내부에서만 전파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드론 제조업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주파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지금도 현재 민수 쪽 시장에서는요. 여전히 중국의 DJI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점유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이 대부분 중국 공장에 있겠죠. 뭐 OEM 이런 거 예외로 두고요. 그래서 그러한 중국에서 생산되는 드론들은요. 한마디로 뭐예요? 국내법을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중국 내부에. 자,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수출은 어떻게 합니까?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기억을 하시면은 방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다. 그리고 원래 주파수의 성격이 뭐예요? 미국에 쓰는 주파수가 따로 있고 국내에 쓰는 주파수가 따로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계속 갑니다. 소형 드론의 경우 특정 주파수를 할당해야 한다는 국제 규격이 없어요. 네, 이거 은근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형입니다. 소형. 아셨죠? 여기서 말하는 소형의 기준은 뭐냐면요. 우리 국가자격증 체계 이러한 것들 말고요. 아이카오에서 항공기로 분류를 할 때 그러한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는 드론만 사용할 수 있는 저용 주파수를 할당할 여력이 없기에 그래서 뭐예요? 일반적인 그러한 주파수를 할당을 했다. 한마디로 생활 주파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파수는요. 주파수 사용료를 따로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드론을 구매를 하셨을 때 별도로 이 핸드폰 단말기 사용하시는 것처럼 따로 통신사에 돈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산업 분야에서 뭐 5G라던가 이런 특정 통신 수단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패키지 제도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민간이나 상업용 드론의 일반 주파수 사용을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할당을 한 겁니다. 네. 특수 목적용은요, 별도의 주파수를 할당하여 사용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산업 분야에서 쓰는 드론 주파수하고요, 군용, 이러한 주파수가 다른 것처럼요. 자, 미국 국방부도 군용 드론의 주파수를 따로 할당해서 당연히 운용하겠죠. 국외에서 드론을 조종할 경우에는요, 위성 통신을 사용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평창 올림픽 때 알래스카 기지에서 송출한 그러한 위성 신호를 통해서 강원도 평창에 있는 드론들이 떴죠. 네. 자, 주파수 위에 계속 한번 가볼게요. 지금부터는 드론하고 무선통신의 종류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주파수는요, 단위 시간 내에 몇 개의 주기나 파형이 반복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수를 말하고요.
주기의 역수라는 표현하고 같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초당 1회 반복하는 것을 1Hz라 하고 진동수는요 1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이클 뒤에 보시면 이게 뭐예요? 세커, 예, 초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드론이 주로 사용하는 2.4GHz 대역의 접하는요, 직진성이 우수하나,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드론은요, 일단은 우리가 큰 넓은 범위에서는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무선 주파수를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조종하는 건 전부 다 우리가 드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확히 학습을 하셨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주로 드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요, 무인 비행체로서의 드론이죠. 네, 그래서 주로 이러한 드론들을 활용하는 높이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대부분 비행을 하니까 높죠. 네. 그래서 대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지면 기준에서 대각으로 주파수를 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직진성 우수하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우리나라는 70% 이상의 산악지형이고요. 생각보다 우리 항공안전법상에서 합법적으로 고도 정해놓은 거는 150m 미만인데 그거는 항공기 기준에서 굉장히 낮은 고도고 산악지형 같은 데서 봤었을 때에는 산하고 산 사이에서 좀 무언가 주파수가 도달하는 데 있어서 차폐되거나 그러지 않나요?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굴절파 성격의 그러한 주파수 쓰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간혹 가다가 제가 질문을 받습니다. 주로 이제 그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은요, 현역 군인분들이시거나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은 그 군인분들 중에서 뭐 적지종신부대라던가 특수전 상황, 이러한 쪽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 질문하시는 거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 주로 이제 군에서 무선통신 관련해서 주파수를 주로 쓰다 보니까요, 보편적으로는. 그래서 AM 주파수하고 FM 주파수 개념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그러한 간혹 가다 질문을 하시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거꾸로 말씀드려요. 드론은 우리는 뭐예요? 주로 날아다니는 걸 쓰잖아요. 네. 굴절파가 필요가 없습니다. 굴절 AM 주파수 같은 경우에 단점이 뭐예요? 거꾸로죠. 자, 이러한 직진성이 우수한 주파수들은요, 한마디로 뻗어나가는 힘은 강합니다. 물론 중간에 장애물이 있거나 차폐될 확률이 있었을 때에는 당연히 신뢰도는 떨어질 수 있으나, 쉽게 말씀드리면 라디오로 비유드리면요, FM 라디오 들으셨을 때하고 AM 라디오 들으셨을 때하고, 예, 어때요? 우리 귀가 느끼는 게. 어떤 게 더 음질이 더 좋다고 느껴지시나요? FM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AM은 이제 굴절, 예, 이러한 성격이 우수하나 조금 음질이 떨어지는 것처럼요. 예,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가 질문 답변을 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4GHz 대역이 직진성이 우수하나 이 부분에 의문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로 드론은 무인 비행체로서 높은, 우리 있는 위치보다 훨씬 그래도 우리 상대적으로 사람이 기준이 되었을 때 높은 높이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항공 생활 주파수 관련해서는 2.4GHz가 드론에 이렇게 배당이 되었다, 할당되었다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계속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장애물이 있을 경우엔 뭐예요? 자, 여기서 이런 용어 처음 나오죠? PCM 방식에 비해서 통달 거리가 짧다는 단점의 존재. 네. 요겁니다. 자, 그래서 추후에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통달거리라는 건 뭐예요? 통신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죠. 그래서 레인지 거리 흔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통달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요, 일정 출력 이상을 사용하려면 여기서는 300mW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개별적으로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요, 네, 전파법에 의거해서 그렇습니다. 주파수 쓰는 것도요, 법적으로 기준을 다 만들어 놓은 게 있겠죠, 당연히요. 안 그러면 뭐예요? 주파수라는 건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는 그런 기기라던가 장비라던가 다른 이동체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계속해서 드론 무선 통신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위성 통신은요, 대기권 밖에 발사된 인공위성이 통신 신호를 중계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죠, 위성 통신 뜻. 자, 그래서 위성 통신은요, 통신 가능 범위가 넓고 고속 대용량 통신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자, 넓고요, 범위가. 그죠? 일단은 대기권 밖에 있으니까요. 네, 그 다음 뭐예요? 지구하고 거리도 굉장히 떨어져 있겠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속, 반응 속도가 빨라야 되니까요. 그런데다가 뭐예요? 생각보다 대용량 통신이 그래서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자, 지구 궤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상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상 기반의 통신시설이 붕괴되어도 통신에 제약이 없다.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 위성 통신이니까요. 네, 그렇죠.
자, 계속 가보죠. 셀룰러 시스템은요, GSM, CDMA 기술이 있습니다. 1세대, 여기서 이제 세대, 제네레이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시는, 3G, 4G, 5G, 이 개념이 이 세대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1세대, 요 방식은요,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했지만, 2세대에는요, 디지털 방식이 도입되었다. 그래서 아날로그 방식하고 디지털 방식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쉽게 아시려면요, 주파수 신뢰도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TV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과거에는요, 제가 이제 국민학교생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 다이얼 방식으로 똑똑똑똑똑 돌려가지고 TV를 봤었습니다. 그럴 때는요, 가끔 가다가 TV가 안 나오기도 했어요. 왜냐? 안테나에 의존을 했던 거죠. 그래서 TV가 안 나오면 TV를 퉁퉁 때리기도 하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안테나를 살짝만 돌려보면 그때부터 잘 나왔습니다. 네, 이러한 방식의 아날로그입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방식은 뭐예요? 아날로그 방식에 비해서 송출할 수 있는 그러한 한마디로 주파수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데이터 용량이 좀 더 컸고 빠르고, 그 다음에 TV로 비유하면 화질이 조금 더 선명하고 깨끗한 그러한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세대부터는 뭐예요? 이젠 문자하고 음성 외에 인터넷까지, 그죠? 네. 여기서부터 휴대폰이 발명이 되어서 제가 요거를 처음 썼던 그 세대가 되겠네요. 제가 중학교 때네요. 자, 그래서 문자와 음성 외에 인터넷까지 접속할 수 있게 되면서 사용 영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컴퓨터 통신 같은 것도 유행하기도 했어요. 네. 뭐 나우누리 천리안, PC통신 이런 거요. 자, 그래서 드론 제조사가 셀룰러 시스템을 사용하면요. 자, 요게 중요한 거죠. 당연히. 통신사하고 연계해야 된다. 네. 왜냐? 위성이니까요. 위성통신. 일반 민간인들, 우리 같은 일반인들한테 위성통신 함부로 쓸 수 있게 해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이제 국가에서, 정부에서 통신사 연계해서 쓸 수밖에 없게 관리 차원에서 위성이니까요. 뭐, 간혹 가다가 뉴스 같은 데에서 여러분들 뭐, KT에서 위성을 매각했다, 이런 거, 과거에 뉴스 들어보신 적 있죠? 네, 그런 거 연계하셔서 생각을 하시면은 따로 암기하실 필요가 없겠네요, 이 개념은요. 자,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전국적인 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기지국이 많다라는 겁니다. 기지국이 없으면 결국 통신사에서는 뭐예요? 전화를 제대로 원활하게 서비스할 수 없기 때문에 통화를요. 그죠? 네, 이거는 당연히 필수적인 거고요. 자, 그리고 같이 여러분들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미리 예측하실 수 있는 게 뭐예요? 통신회사의 무선망을 이용하니까 요금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요거는 이게 이제 좀 기업 차원에서 하고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하고 조금 와닿는 거는 다를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이제는 와이파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와이파이는요, 근거리 컴퓨터 네트워크 방식의 랜을, 그죠? 무선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요, 여러분들, 혹시 학습하시는 분들 중에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거나 저보다 조금 더 인생의 선배님들 계시면은 아실 텐데요. 과거에 인터넷 하려면요, 모뎀이 있었어야 되고요. 그 모뎀에 전화선 끼워가지고요, 네, 랜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무선화 되었다. 그게 바로 근거리 컴퓨터 네트워크 방식이고, 와이파이 이렇게 이름 지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미국의 전지전자 학회에서는요, 무선 랜 표준을요, 이렇게 IEEE 802.12를 제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에서요, 대부분의 무선 랜 기기들이 이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와이파이가 만능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미 우리 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완벽하고 만능이라는 체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는요, 출력에 제한이 있고요. 통신 범위가 제한적이고, 이거는 제가 굳이 깊게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네, 와이파이 잡았는데 갑자기 뭐 다른 장소로 가던가 와이파이 그 모듈 기기 공유기하고 훨씬 더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거리상으로는 가까운데 중간에 무언가 장애물 같은 게 있거나 했었을 때에는 신호 감도가 굉장히 떨어지죠. 네,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뭐예요? 같은 채널을 사용하는 기기들끼리 통신 간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뭐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많은 곳에서 딱 가셨을 때, 네, 누군가는 핸드폰을 가지고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핫스팟이라는 기능도 쓰기도 하죠. 네, 이러한 경우들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다른 채널 사용하는 기기들하고 통신 간섭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요거보다 와이파이보다 통신 간섭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체계가 블루투스죠. 자, 그래서 군용하고 같은 특수 목적용 드론보단 뭐예요? 우리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특히 그냥 드론도 아니고 레저용, 취미용에 적합하다. 그래서 완구용 드론들 주파수는요, 주로 이렇게 와이파이나 뭐 블루투스 같은 걸 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한돼요. 어차피 저가고 취미 레저용이니까 이렇게 할당해서 쓴다라는 겁니다. 자, 블루투스 한번 가볼까요?
블루투스는요, 컴퓨터, 이어폰 등 정보통신기기들을 근거리에서 서로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낮은 전력대를 사용하죠. 저전력을 사용을 해서 주로 ISM 대역인 2400에서 2483, 예, 여기 메가헤르츠대 요거 사용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주로 산업, 과학, 의료용으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생활, 가전 부분에서도 많이 쓰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은요, 뭐 아이팟이라던가 갤럭시 버즈, 예,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시죠? 당연히 보시면은 블루투스 기반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의료 종사자분들이 아니시면. 네, 그래서 그 병원 내에 주로 고가의 그런 의료용 기기들, 네, 보조 기구들도 블루투스 방식으로 무선 통신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루투스는요, 다른 주파수하고 충돌을 그래도 좀 회피하기 위해서 호핑이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요거 명칭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혹은 보유하고 계신 드론이요, 블루투스 기반으로 무언가 주파수 바인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다. 그런데 사용하다 보니까 내가 원인은 모르겠는데 드론이 바인딩이 잘 안 된다, 주파수가. 그런 경우에는요, 요 호핑, 핀 값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블루투스는 상대적으로 전송 속도가 느립니다. 그런데 뭐예요? 가장 큰 장점, 저전력. 한마디로 블루투스 쓰는 데 있어서 전기 많이 안 잡아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뭐예요? 데이터 전송이 적은 완구용 드론에 적합. 제가 이렇게 써드렸죠. 주파수를 처음에 이해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휴대하고 계시는 USB의 용량을 빗대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블루투스라는 USB는요, 이 저장 데이터 용량이 굉장히 적다. 한 4기가짜리 정도, 2기가짜리 정도 최저. 네, 이런 식으로도 이해를 하시면은 다른 주파수대하고 비교해서 이해하시기가 편하네요. 자, 이제 2.4GHz하고 5.8GHz 특징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드론 관련된 거죠. 국내에서 사용하는 드론은요, 2.4GHz 요 대역을 사용해서 먼 거리까지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2.4GHz 대역을요, 요걸 사용을 해도요, 출력에 따라서 단거리에서 1km 이상까지 수신거리는 각각 다양합니다. 2.4GHz 대역을 사용하는 조종기들은요, 주파수 대역이 다양하고요, 서로 겹치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다만 뭐예요? 이 하단부 요겁니다. 가까운 주파수의 전파를 동시에 발사하면 혼신을 일으켜서 노컨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요게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드론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종사를 하시게 되면요, 뭐 DJI 거라던가 이제 엔터프라이즈급 이상으로의 산업용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지만 DJI 거 초창기 모델 중에 인스파이어 1 모델이요, 이러한 현상이 좀 두드러지게 자주 발생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스파이어 기체를 같은 장소에서 한 3대 이상 띄운다 그러면은 2대가요 노컨 현상이 발생되고, 네, 재수가 없으면 3대 모두가 노컨 현상이 발생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같은 DJI 제품 중에서요, 플랫폼이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뭐 팬텀, 매빅, 인스파이어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체들을 같은 장소에서 한 3대, 4대 이상 띄우면요, 다른 기체들한테도 이렇게 노컨 현상이 발생되기도 하고, 인스파이어 자체가 수준율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방과후 교육 같은 거 할 때는요, 실내라는 장소에서 장난감 완구 드론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교육을 하시거나 뭐 대회 같은 거 준비를 하시거나 연습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 기가대가 2.4GHz가 가까운 주파수에서 전파를 동시에 발사하면 혼신을 일으켜서 노컨이 발생한다는 걸 쉽게 이해하시려면요. 자, 요거는 주파수만 말하는 거예요. 이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전자 장비 기기가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송신기하고 수신기. 요것도요, 사실은 이 신뢰도, 한마디로 송신기하고 수신기의 성능에 따라서 가격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가의 드론에는요, 같은 2.4GHz를 쓰는 그러한 송수신기 장비가 있겠지만 저가형이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자주 발생하겠죠. 네. 그래서 한 5대, 10대 정도 실내에서 교육을 하시려고 하셨던 분이, 애기들, 예, 완구, 장난감 드론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시던 분이, 자, 이제 시작해볼게요. 동시에 다 같이 한번 뛰어볼까요? 했었는데, 어린 학생 한 명의 조종기가, 예, 원하지 않게 군집비행을 해버렸던 그런 일도 있어요. 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1초에 한 번의 전자기파 진동의 측정을 한 것이 이 헤르츠 요 개념입니다. 헤르츠는 파동이나 진동의 빈도를 측정을 하는데 사용하는데요. 주파수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반복적인 요거예요.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반복적인 사건의 횟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드론에서 이야기하는 요 2.4GHz 같은 기가헤르츠는요, 1초에 와 굉장히 많이 진동 발생시키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딱 끊어서 뭐예요? 2.4GHz.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따로 붙여서 이야기하는구나라는 거, 이 반복적인 사건의 횟수. 그죠? 네. 요거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응용해 볼까요? 5.8GHz는요. 그죠? 이 앞에 숫자가 5하고 8로 바뀌면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진동 발생을 많이 한다라는 게 되겠네요. 자, 송수신기에서 겹치는 주파수가 발생하는 경우 순간적으로 주파수를 변환해서 새로운 주파수 대역으로 양방향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안테나의 길이도 짧아져서 조정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드론 중에서 자체 카메라하고 스마트폰으로 FPV 조정하는 기종은요. 카메라하고 스마트폰 간의 통신은 2.4GHz대를 쓰고 와이파이 주파수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조종기 주파수도요. 2.4GHz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상을 전송할 때 조종기 주파수와 간섭이 발생하여 녹헌 발생 확률이 높다. 이거는 뭐예요? 여기 제가 상단에 써드렸던 조종은 2.4로 영상 주파수는 5.8로 하면은 훨씬 더 좋을 텐데, 아까 제가 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진동의 이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래서 2.4보다는 5.8이 진동이 더 많은 거죠. 그러면 한마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우리 사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용량, 더 큰 용량을 빠르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할당해서 쓰는 건데, 자, 하단부에 이 문장을 보시면 뭐예요? 자, 조종기 주파수도 영상도 이렇게 FPV 조정을 하실 때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와이파이로. 네. 그냥 내가 비행하려고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녹헌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다수 드론은요, 조종은 2.4GHz로 영상 주파수는 5.8GHz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개념이 이거예요. 주로 이제 드론을 판매하는 유통사나 뭐 드론을 좀 전문가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일반적인 인식이 그냥 자기가 조종 조금 하는 거 가지고 드론 잘한다고 착각해서 남들한테 허세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개인적으로 허세 부리는 거는 상관이 없으나 이러한 개념 자체를 명확하게 모르고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본인도 이러한 주파수 관련해서 정확하게 학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드론 2.4에서 5.8GHz 사용하는 게 맞죠? 라고 물어보면 그냥 맞다고 대답해요. 그런데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2.4에서 5.8GHz라는 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 의도는 뭐예요? 2.4 쓰고 2.5 쓰고 2.6 쓰고 그래가지고 뭐 5.0, 5.1, 5.2, 5.4, 5.5 이런 식으로 다 쓴다라고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잘못 인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별도다라는 겁니다. 꼭 이 부분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채널이라는 건요, 드론을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명령하는 이러한 요 신호를 인식할 수 있는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TV 채널하고 동일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채널을 옮겨서 바꿀 때마다 새로운 영상이 뜨죠. 그거는 하나의 채널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주파수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종을 하실 때에도요, 전진, 후진 한 채널, 좌우 이동 한 채널, 고도 상승 하강 한 채널, 러더키 좌우, 러더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조종하는 데에도 채널을 각각 쓴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드론은 전후, 좌우, 상하 등으로 이동하기에 대부분은 4채널 또는 6채널로 기본으로 이동 관련된 채널은 이렇게 씁니다라는 겁니다. 자,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송신기하고 수신기를 이제 조금 개념을 분류해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시간상 주파수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그 부분을 많이 팠는데요. 자, 송신기는 신호를 보내는 거고 수신기는 신호를 받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미터라고 합니다. 송신기는요. 받는 건요, 리시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우리 송신기는요, TX, 수신기는요, RX라고 부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는 걸 송구라고 하죠. 던지는 거. 네, 송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소리나 영상은요, 조종기에서 나가는 조종 신호를 전자기파로 데이터 변환해서 주파수로 만들고요, 전자기파를 주변 공간으로 보내고, 안테나 같은 장치를 통해서 이제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그죠? 주파수를 수신받는 수신기는요, 이 전자기파가 수신이 되고, 신호를 원래 소리나 영상 또는 조종수의 조종 신호를 변환해서 수신기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개념을 문장으로 만든 거예요. 자, 학습 목표입니다. 송수신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송수신 방식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안테나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은요, 송수신 원리, 송수신 방식의 차이, 안테나의 특성입니다. 자, 학습하시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저번 교시 때에는요, 주파수의 개념을 어느 정도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안테나를 직접 공부하실
시간입니다. 그래서 안테나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기 전에 안테나의 모양들은 어떤 모양들이 있었지라고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서 드론 통신의 송수신 원리는 어떻게 될까? 송수신에는 방식의 차이는 없을까? 그리고 다양한 안테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따로 별도의 특징,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학습 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목차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송수신기하고요. 안테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송수신기의 이해입니다. 자, 지난 교시 때 여러분들 송신기하고 수신기를 이렇게 개념 마무리 지으면서 한번 들어보셨는데, 그래서 그냥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둘 다 합쳐서 송수신기라고 부릅니다. 보내고 받고, 그죠? 그리고 보통은요, 드론 이 조종기, 송신기를 만드는 회사가 수신기도 같이 세트로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왜냐?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하고 조종기는 각각 달라요. 수신기도요.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A라는 회사에서 조종기를 구매를 하셔도 B라는 회사의 수신기를 구매를 하시면은 서로 바인딩 안 됩니다. 당연한 거죠. 네, 이러한 체계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론 업계에서는 그냥 송수신기로 부르고 리시버, 트랜스미터 이렇게 따로도 부르는데 뭐 RX냐 TX냐 이렇게도 부르기 때문에 지난 교시 때 마지막 체크포인트 부분에서는 제가 RX, TX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연상하시면서 학습 한번 해보실게요. 자, 조종기의 신호를 기체로 전송해서 기체의 움직임을 제어. 이게 뭐죠? 말 그대로 송신기 개념입니다.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드론에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2.4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을 합니다. 자, 송신기의 출력하고요. 수신기의 감도에 따라서 제어 거리가 상이하다. 이 부분은 문장이 이해가 안 되시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송신기의 출력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사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2.4GHz 대 주파수를 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물을 틀어놨다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꼭지를 살짝만 비틀면은 물이 졸졸졸졸졸 적게 나오겠죠. 그런데 아예 그냥 세게 확 돌려서 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콸콸콸 쏟아지겠죠. 네, 그런 거 이해하시면은 이 부분은 문장 파악하시기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여기 하단부에 있는 이 사진은요, 제가 주로 과거에 썼던 건데, 이제 잘 보시면은, 후타바라는 일본 회사 건데요. 여기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주파수 신뢰도 때문에 좋아해요. 자, S버스라는 이러한 통신 자체적으로 만든 시스템 때문에 우리가 좀 신뢰적으로 과거에서부터 드론, 특히 무인 헬리콥터 때부터 활용하셨던 분들은 이 후타바에 대한 신뢰도 아주 좋게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송수신기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고 나서 안테나도 학습을 하실 거잖아요. 요 가운데 있는 혹시 요거 이 부분 안테나 유심히 한번 보셨습니까? 그래서 한번 눈을 조금 가까이 가보셔서 이거 어떻게 생긴 건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처럼 조금 이제 과거 세대 때부터 안테나를 이러한 형태로 쓰셨던 분들, 익숙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구형 라디오 같은 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라디오도 사실은 따로 구매해서 사용하지 않죠. 그런데 혹시라도 어렸을 때라도 아니면은 레트로라던가 이런 아날로그 이런 문화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9세대 때 사용하던 라디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라디오가 어떻게 돼요? 안테나가 세워서 쭉 뽑았죠. 네. 그러한 형태입니다. 요거는요. 그래서 조종기에도 구 모델은 그러한 안테나를 쓰는 모델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일부러 그러한 사진을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는 수신기입니다. 네. 자, 이제 송수신기 들어가니까요. 여러분들이 요 방식에 대해서, 전송 방식에 대해서 한번 구별 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표적으로 PWM 방식이 있습니다. PWM은요, 우측의 영문 보시면 아시다시피 펄스 와이드스 모듈레이션입니다. 그래서 펄스라는 건 뭐예요? 정확한 뜻을 몰라도 뭔가 쿵쾅쿵쾅 뛰는, 맥박 뛰는 거라던가 아무튼 뭔가 진동 이런 것들을 조금 자연스럽게 연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펄스 폭의 변동을 이용을 해서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채널당 하나의 케이블을 할당합니다. 이렇게 일단은 기억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PWM에 대해서 암기를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PPM 방식은요, 펄스는 동일하죠? 그런데 뭐예요? 포지션 모듈레이션입니다. 차이는요, 여기 W하고 P의 차이인데,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한번 볼까요? 자, 펄스의 위치 변동을 이용한대요.
PWM은요, 펄스 폭의 변동이에요. 요게 이제 가장 큰 차이죠. 네, 그래서 펄스의 위치 변동이니까 포지션입니다. 포지션, 위치.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워드로서. 그래서 이제 하나의 케이블로 여러 개의 신호를 제어한다. 자, 그래서 위치를 변동하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의 케이블이 여러 개의 신호를 제어할 수 있다라고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학습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시간차를 두어서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PCM 방식은요,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입니다. PPM하고는 비슷한데요, 이제는 디지털 신호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시리얼 방식은요, 송수신기, 제조사별 통신 방식, S버스, SUMD, I버스, X버스 등의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보시면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주파수에 대해서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또 오늘은 처음으로 PPM이라던가 PWM이라던가 이러한 생소한 용어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그나마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도표를 추가를 했는데요. 우선 송신기죠. 무선 조종기라고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놨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서 2.4GHz라던가 70메가라던가 40이라던가 27이라던가 따로따로 이렇게 제가 써드렸어요. 과거 방식에서도 이제 사용했던 것들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RF 모듈이라는 건요. 이 RF는요, 라디오 프리퀀시입니다. 그래서 그냥 라디오 주파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세요. 라디오 주파수 같은 것들이요, 이렇게 무선 조종기에서, 송신기에서 보내면은 인식을 하겠죠. 네. 신호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전송 방식, 예, 컨트롤 할 수 있는 무언가 매개체, 이 하드웨어에 전송을 해줄 때 이 방식 자체가 PPM이냐, PWM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파수지만 신호 체계로 그러니까 변동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변환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PPM 방식은 그래서 뭡니까? 제가 P를 포지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계속해서 위치가 바뀌죠. 네. 이런 식으로 구별을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얘는요, 이 폭, 그죠? 변화. 여기는 굵게 쭉 갔다가 뚝 떨어지고, 또 쭉 갔다가 뚝 떨어지고, 예. 패턴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밑에 하단부는요, 짧게, 그죠? 이러한 방식으로 변화가 될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에서는 뭐예요? 이 펄스 폭이 꾸준히 이렇게 물결 치는 거, 그죠? 이게 변속기에서 이제 BLDC, 요 모터로 신호, 전달을 해줄 때 방식이 또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체계를 이해하시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폭을 확인을 해보시면요, 상단이 PWM이고요, 하단이 PPM입니다. 예, 그래서 잘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이러한 체계로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보시면은 일종의 패턴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조금씩 위치가 사실은 약간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방식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의 PPM. 포지션이 변동이 될 수 있는 거. PWM은요, 요 진폭. 그죠? 네. 그래서 파란색의 그림이 어떤 때에는 요 거의 뭐 정사각형 형태였다가 가면 갈수록 직사각형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PPM은 뭐예요? 요거는 길쭉한 직사각형 동일하게 가지만 위치가 바뀌고 있잖아요. 조금씩.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좀 돕고 싶었네요. 자, 이제 안테나에 대해서 한번 좀 가보죠. 네. 여기 가운데 보시면요, 요렇게 바뀌고 있죠. 네. 그리고 여기 도넛 모양, 사과 모양처럼 이러한 체계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주파수가 이렇게 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폴 안테나가 현재는요, 뭐 민수용이든 군용이든 관련해서 모든 드론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안테나 형태이기 때문에 다이폴부터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가운데 그림은 계속해서 GIF 파일로 제가 넣어놨기 때문에 변화가 생길 거니까 여러분들 문장을 한번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이폴 안테나의 특성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는 겁니다. 가장 보편적인 안테나니까요. 자, 제 손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제 손이 이렇게 조종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부분 그립할 수 있게, 잡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네모난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상단부에는 뭐예요? 이쪽에 안테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촬영용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안테나가 접혀 있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조종기예요. 그래서 이 안테나를요, 펼쳐가지고 이렇게,
그죠? 기체가 비행하는 위치 쪽으로 이렇게 틀어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다이폴 안테나입니다. 그런데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요. 다이폴 안테나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 폴딩, 접힌다가 아닙니다. 네. 여기에 가운데에 있는 요 그림처럼요. 이렇게 구부러지고 나서 파장이 어떻게 돼요? 네. 원형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둥그런 사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과도 윗면을 한번 보시면 가운데로 움푹 파이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손을 봐주시면요. 이게 그냥 다이폴 안테나다. 그러면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직사각형 원형으로 대부분 생겼습니다. 예, 기둥처럼요.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면 여기서 뿅 하고 주파수가 나가는 거 아닌가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주변 360도 둥글게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마치 사과 모양처럼요. 겉에서는 둥근 원형이지만 이 가운데 윗부분에서는 주파수가 이렇게 퍼지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파장이 움푹 파여져 있는 사과 혹은 도너츠 모양처럼 이렇게 원형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타 안테나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송수신 거리는 짧다라는 건데 그래도 다이폴 안테나로도요 3km 보낼 수도 있고 합니다. 자, 이러한 레인지 거리하고 안테나의 특성을 너무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뭐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 통신 도달거리, 통달거리, 영어로 레인지 거리라고 말하는 건요 뭐예요? 한마디로 출력을 세게 하면 레인지는 더 늘릴 수가 있다는 개념입니다. 아셨죠? 이 안테나를 학습을 하실 때에는요. 주파수가 어떤 형식으로 퍼지느냐 이 모양대가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짧은 송수신 거리 요것만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이폴 안테나는 한마디로 드론에 적용을 했었을 때 드론 멀리는 못 보낸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냥 형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옆면으로 송수신합니다. 네. 신호를 보낼 때도 이 원형 기둥처럼 주로 이제 다이폴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퍼진다. 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윗부분, 원형, 윗부분은 송수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죠? 네. 이거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공진 회로의 콘덴서에서 다이폴 안테나를 전개하는 애니메이션이 이거고요. 청색은 그래서 뭐예요? 전기장, 적색은 자기장입니다. 이렇게 그죠? 가로수평으로 퍼지고 있죠. 자, 이렇게 생긴 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형으로 원기둥처럼 생겼기 때문에 조종기를 주로 이렇게 잡고 하시잖아요. 먼 거리 높은 고도까지 올리려면요. 이렇게 지향을 조금씩은 해주셔야 됩니다. 틀어서. 그죠? 그런데 대부분은 근거리에서 하시기 때문에 눕혀서 하시는 부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여기서 일자로 퍼져나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클로버 안테나입니다. 머쉬룸 안테나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자, 보시면요. 앞서서 설명드렸던 다이폴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죠? 다이폴은 원형 원기둥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죠?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얘를 이렇게 막 마치 힘을 줘서 구부려 놓으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다이폴도요, 사실은요, 이 구부러져 있는 걸 일자로 피고 겉에 이제 보호할 수 있도록 뭔가 외피를 만들어서 장착을 하면 그게 다이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다이폴을 보셨을 때 이렇게 둥그런 형태로 주파수가 퍼졌지 않습니까? 파장이요? 네, 그걸 구부려 놨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전파를 그래서 다각도로 송출 및 수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무지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지향성은요, 없을 무니까 지향을 할 필요가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요, 무조건 이렇게 클로버 안테나, 모양이 클로버 잎처럼 생겼다고 해서 클로버 안테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클로버 안테나를 무조건 쓰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러면요, 다각도로 송출 및 수신이 가능하니까요. 아니요. 네, 그건 아닙니다. 다양한 방향에서 주파수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기에는 분명히 좋은 형태이기는 합니다만 도달, 네, 거리가 오히려 더 짧아져요. 아셨죠?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체가 다양한 방향으로 비행 시에 주로 장착이니까 이러한 형태의 안테나는요. 특히 레이싱용 드론을 하시는 FPV 장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요. 네, FPV 고글, 영상, 송수신 안테나라던가 조종, 주파수 관련해서 안테나라던가 이러한 형태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죠? 자, 우측 그림은 뭐예요? 그래서 이 똑같이 이렇게 클로버 안테나처럼 구부려 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으로 우리가 손톱으로 조금만 눌러도 이렇게 흠집이 날 정도로 물러요. 그래서 파손이 쉽게 벌어지겠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겉에 씌운 게 그래서 버섯처럼 생겼네요. 그래서 이름이 머쉬룸 안테나입니다. 기능은 동일합니다. 내구성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FPV
그 특히 이제 레이싱용 장르의 드론을 하시는 분들은요, 그분들은 남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조종을 빨리 하고 정교하게 잘할 수 있어 라는 한마디로 남들한테 보여주는 이 장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관련 제품들 만드는 제조회사에서도요, 그런 외향적인 디자인적인 요소들도 고려를 해서 이렇게 조금 더 예쁘게 만들기도 해요. 자, 저번 시간에 학습 잘 하셨죠? 여기 잘 보시면 영어로 뭐라고 써 있죠? TX, 여기는요 RX. 그럼 뭐 어떤 게 송신기고 어떤 게 수신기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시험에 한번 내볼까요? 맞추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가 시험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TX는 트랜스미터, RX는 리시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어떤 게 송신기고 어떤 게 수신기인지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 다음입니다. 헬리컬 안테나라는 거 혹시 보신 분들 계실까요? 잘 보시면은 왼쪽 하단부에 작은 게 클로버 안테나죠? 구부려 놨네요. 근데 얘는요, 꾸불꾸불꾸불꾸불해요. 그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스프링 노트 그 옆면처럼요. 그죠? 그러면은 아까 이러한 클로버 안테나는요, 다이폴 안테나를 이렇게 막 구겨 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형태가 이렇죠. 그럼 얘는요, 다이폴 안테나를요, 이렇게 둥글둥글둥글둥글하게 쭉 말아서 스프링 노트처럼 해놨어요. 그러면 주파수의 파장은 어떻게 될까요? 예상이 되시나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러한 헬리컬 안테나는요, 대표적인 지향성 안테나라고 합니다. 하단부에 있는 요 클로버 안테나는요, 대표적인 무지향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향이니까, 자, 지는 뭐예요? 나뭇가지, 손가락, 그러한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특정 방향을 가리켜야 된다는 거죠. 향, 방향. 그죠? 그래서 드론을 만약에 멀리 높게 보낸다 하면요, 그 드론 쪽으로 계속해서 이 안테나가 이렇게 각도를 따라가 줘야지만 주파수 도달이 용이해진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지향성이다 보니까 뭐예요? 훨씬 더 멀리 높게 이렇게 주파수를 도달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안테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비행 방향과 일치 시의 높은 효율. 그래서 만약에 단순하게만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운용하시는 드론이 만약에 송수신기가 이렇게 헬리컬 타입이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시는 기준이 제 얼굴의 정면을 보시니까요. 자, 제 손이 드론이라고 할게요. 이쪽으로 나아간다고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여기 계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헬리컬 안테나를 지향을 해놓으면은 더 높게 보내도 주파수 수신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지향성이다 보니까 기체가 이쪽으로 보내는데 여러분들은 안테나를 이쪽으로 방향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노콘답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게 바로 지향성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높은 고도까지 만약에 드론을 비행하게 되면요, 우리 육안으로도 보이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확인하시기가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안테나 트래커라고 해가지고요, 자동으로 이 안테나가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안테나 트래커가 장착되어 있는 헬리컬 안테나인데 저절로 따라갑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이렇게 안테나를 손으로 들고 지향을 해주지 않아도 이 서로 송수신을 쌍방향으로 하고 있으니까 계속 안테나가 이렇게 따라가요. 방향. 그래서 사실은 헬리컬 안테나는요, 좀 더 크기를 키워가지고 내구성 좋게 해가지고 출력할 수 있는 주파수, 출력도 굉장히 세게 해서 위성 통신에 주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자, 패치 안테나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제 지향성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향성 안테나로서 비행 방향과 일치시 높은 효율, 요거는 헬리컬하고 동일하죠. 그리고 주파수 대역이 그래도 생각보다 좁아졌다. 이 이유는 뭐예요? 자, 직사각형 판이에요. 일종의. 그죠? 이렇게 생겨있는 안테나다 보니까 이 면적으로만 주파수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지향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겨있는 다이폴을요, 뭐 예를 들어서 칼국수 반죽 같은 거 우리가 홍두깨로 쭉 밀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쭉 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낼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났지만 지향을 안 해주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효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근거리에서 통신 신호 관련해 가지고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타입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드론으로 영화 촬영 감독 일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상 관련해서 좀 더 고화질, 조금 더 용량이 큰 거, 이러한 주파수대를 사용하다 보면은 주파수가 담고 있는 이 데이터의 용량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럴 때 간혹 가다가 다른 주파수의 신호에
간섭을 받거나 혼신이 일어나거나 그런 경우 딜레이가 생기기도 하고요. 네.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근거리에서 이렇게 높은 무거운 주파수대를 사용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패치 안테나를 간혹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패치 안테나라고 해서 다 이렇게 면적이 큰 것만 있지는 않아요. 핵심은요, 이 면을 만들어 놨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FPV 드론 레이싱 하시는 분들 보시면요, 무슨 배지처럼 생긴 거 디자인 하기가 굉장히 용이라니까요. 안테나 제조회사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 안에 그림도 그려 넣어가지고 조그맣게 무슨 보안관 마크처럼 엠블렘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안테나로도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사실은 사용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취향, 선호도, 비행 방식, 방법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장르는요, 조그만한 패치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를 선호하는 장르인 드론 레이싱 장르에서 많이들 사용하는 그러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왜냐, 레이싱용 드론은요, 멀리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빠르게 주변에서 계속 일정 장소, 제한된 장소에서 빠르게 비행을 해가지고 뭔가 기량을 뽐내는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FPV 고글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형태가 생겼죠. 그런데 여기 안테나 같은 걸 보시면요. 그죠? 여기 요 조그만한 게 패치 안테나라는 거예요. 면적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이폴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키 포인트입니다. 안테나를 선택을 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활용 방법과 목적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카테고리로 두 개로 나눠보면은 첫 번째, 지향성 안테나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무지향성 안테나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카테고리 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적에 맞춰서 안테나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이폴 안테나를 가장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크게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가 2.4GHz대하고요, 5.8GHz대를 따로따로 각각 쓰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헷갈리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안테나라는 건 드론을 아직 접해보시지 못하신 분들이 자꾸 간혹 가다가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요, 조종을 하는 데에만 주파수를 쓰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측량 관련해서 드론 데이터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부분을 학습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측량을 한다라는 건요, 굉장히 이 주파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값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나중에 이러한 기본적인 드론에 대해서 학습이 다 끝나시면 측량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저하고 학습을 하실 건데요. 자, 요 정도 면적이다라고 하면요, 굉장히 작죠. 그런데 우리가 측량을 하는 부분은 뭐예요? 이런 거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그러한 집 평수하고도 개념이 달라요. 아예 그냥 도시 단위입니다. 그죠? 그리고 좀 더 그나마 좀 적은 부분으로 비유를 들어드리면은 그래도 하나의 동네 개념이에요. 최소한. 그죠? 네. 무슨 구, 심지어. 무슨 동 개념은 잘 없어요. 우리가 측량을 하는 건요. 항공 촬영은요. 그렇게 작은 면적은요, 웬만해서는 항공 측량은 하진 않아요. 뭐, 물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잘 의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좁은 면적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요, 큰 토지 면적을 우리가 드론으로 사진을 수십 장 아닙니다. 수백 장도 아니고요. 수천 장을 찍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최소요. 최소 수천 장. 네. 그래서 각각의 사진들을요, 스티칭이라는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상으로 소프트웨어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만드는 그러한 방식이 기본적인 항공 측량 개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클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각각의 사진 하나만의 선명도를 생각을 해보면요. 대충 찍어서 그냥 뭐 잘 안 보이는데요. 그래도 윤곽은 보이니까 이러한 데이터를 수천 장 찍는다고 해가지고 원활한 측량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없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따로 5.8GHz 대 주파수 대 특히 이제 쌍방향으로 영상 송수신이라던가 무거운 데이터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특히 안테나에 대한 개념이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럴 일은 진짜 없는데요. 드론으로 측량을 한다고 해가지고 드론을 준비하셨는데 거기에 관련된 통신 장비 안테나가 만약에 다이폴이 아니다 했었을 때 가장 최악은요, 뭐죠? 클로버 안테나입니다. 혹은 패치 안테나. 이러한 것들이 장착되어 있는 드론이나 측량 장비 사용하시면요, 그런 거는 사실은 좀 뭐라 그럴까요? 속칭 조금 안 좋은 말로 야매 사입이죠. 네,
전문가가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식으로 안테나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자, 그 다음 주파수의 신뢰도, 지향성, 무지향성, 그 다음에 통신 도달거리 등을 잘 생각을 해서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안테나가 무조건 최고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사기꾼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려는 방법하고 목적이 사실은 안테나를 선택하는데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